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부엌, 희미하게 타오르는 호롱불 그림자가 벽면을 기괴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우적, 우적, 정막을 깨는 것은 짐승이 먹이를 뜯는 듯한 거칠고 탐욕스러운 저작 소리뿐이었다. 박 씨는 솥뚜껑을 뒤집어 놓고 그 위에 갓 지은 하얀 쌀밥과 윤기가 흐르는 닭다리를 올려놓은 채 마치 며칠을 굶은 귀신처럼 허겁지겁 입안으로 음식을 밀어넣고 있었다. 기름진 닭기름이 그녀의 턱을 타고 흘러내려 저고리 깃을 적셨지만 박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번들거리며 씹는 데에만 열중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한다는 도리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로지 자신의 배를 채우겠다는 짐승 같은 욕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건너방에서 마른 장작이 갈라지는 듯한 쇠잔한 기침 소리가 콜록콜록하고 끊어질 듯 이어지더니 이내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흘러나왔다. 아가, 물 한 모금만 다오. 목이 타서 죽을 것 같구나. 그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려오자 박 씨의 손이 순간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씹던 고기를 꿀꺽 삼키고는 입가에 묻은 기름을 소매로 벅벅 닦아내며 짜증 섞인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에이구, 끈질기기도 하지. 저 늙은이는 밤낮으로 잠도 없나? 먹여 살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하고 밤마다 저리 보채니 내 명에 내가 못 살지.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물항아리를 노려보았다. 맑은 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으나 박 씨는 바가지에 물을 뜨는 대신 손 밑바닥에 눌어붙은 검댕이 섞인 숭늉 찌꺼기를 대충 긁어 담았다. 그것조차 아깝다는 듯 혀를 차며 그녀는 쾅쾅 소리가 나도록 발을 구르며 부엌 문을 박차고 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뜨거운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도끼는 식을 줄을 몰랐다. 이것은 단순한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탈을 쓴 악귀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는 저주받을 비극의 서막이었다. 사실 박 씨가 처음부터 이토록 표독스러운 여인은 아니었다. 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최진사 댁의 외아들인 최선비와 혼인할 때만 해도 박 씨는 인근 마을에서 효심 깊고 정숙하기로 소문난 교수였다. 그녀는 시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며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하여 칭송이 자자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들이 보는 앞에서의 연극에 불과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탐욕과 남을 짓밟고서라도 자신의 안위를 챙기려는 비틀린 이기심이 탄미를 틀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가세가 조금 기울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본성도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남편 최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던 날 찾아왔다. 달포 전 최선비가 괴나리 보찜을 메고 살인문 앞에 섰을 때 박 씨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절하게 말했다. 서방님, 부디 몸성이 다녀오십시오. 어머님은 제가 제살을 깎아서라도 정성껏 모실 테니 집안 걱정은 마시고 오로지 글 공부에만 매진하시어 장원급제하여 돌아오시옵소서. 그 모습이 어찌나 간절하고 애틋하던지 이를 지켜보던 동네 안악들마저 눈시울을 붉혔고 최선비 또한 감격하여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다. 부인, 내 그대의 효심을 믿고 떠나니 부디 어머님을 잘 부탁하오. 내 급제하여 돌아오면 그대에게 비단 옷을 해입히고 평생 고생시키지 않으리다. 남편의 뒷모습이 고갯마루를 넘어 보이지 않게 되자마자 박 씨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싸늘하게 표정을 바꾸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비단옷. 그때까지 내가 뼈 빠지게 수발만 들라는 말이구나. 없는 살림에 늙은이 약값 대기도 벅찬데 내 입에 들어갈 쌀알도 모자란 판에 무슨 효도 타령이야. 그날부터 최진사 댁의 풍경은 지옥으로 변해갔다. 남편이라는 감시자가 사라지자 박 씨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시어머니의 밥상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밥 공기의 크기를 조금 줄이는 것으로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요즘 쌀이 귀한가 보구나. 밥이 좀 적네하고 물으면 박 씨는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다. 어머님, 흉년이 들어 쌀값이 금값입니다. 서방님이 과거 보러 가시면서 노잣돈을 많이 가져가시는 바람에 곳간이 텅텅 비었습니다요. 조금만 참으세요. 눈이 어둡고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오히려 아들의 앞길을 위해 자신이 덜 먹는 것이 도리라 여기며 줄인 배를 움켜쥐었다. 그러나 박 씨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흰쌀밥은 점차 보리밥으로 바뀌었고 그마저도 나중에는 시래기가 더 많은 죽으로 변해갔다. 반면 박 씨는 남편이 보내온 생활비와 집안에 남은 귀한 쌀들을 몰래 빼돌려 자신만의 비밀 쌀독에 채워 넣었다. 그녀는 밤이 깊어지면 아무도 모르게 부엌으로 들어가 훔친 쌀로 하얀 이밥을 지어 먹으며 배를 불렸다. 굶주림에 지쳐가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해골처럼 말라가는 동안 박 씨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고 살이 피둥피둥 오르는 기이한 대조가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가 살이 찐 것을 보고 남편 없는 동안에도 살림을 잘 꾸려 나가나 보네 하며 칭찬했지만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신음소리는 듣지 못했다. 어느 날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며칠째 미음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시어머니는 허기를 견디다 못해 엉금엉금 기어서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다. 부엌 쪽에서 구수한 밥 냄새가 풍겨왔기 때문이었다. 노인의 코는 굶주림 탓에 예민해져 있었고 그 냄새는 생존을 위한 본능을 자극했다. 아가, 아가,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힘없는 팔로 마루를 지탱하며 부엌 문 앞까지 기어갔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 박 씨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꺼내 호호 불며 껍질을 벗기는 모습이 보였다. 노란 속살이 드러난 고구마는 꿀처럼 달콤해 보였다. 시어머니는 염치를 무릅쓰고 문을 열었다. 아가, 나 고구마 한 입만 다오. 배가 너무 고파서 눈앞이 캄캄하구나. 갑작스러운 문소리에 놀란 박 씨는 먹던 고구마를 등 뒤로 숨기며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초라한 행색을 확인하자 놀람은 이내 경멸과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입안에 든 것을 억지로 삼키며 눈을 부라렸다. 아니 어머님, 거동도 못하신다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기어 나오셨어요? 그리고 밥대도 아닌데 웬 고구마 타령이세요? 이건 제가 먹으려고 찐 게 아니라 쥐들이 쌀독을 갉아먹기에 쥐약 놓으려고 삶은 겁니다. 이걸 드시고 돌아가시면 서방님 볼 면목이 없어서 안 됩니다. 박 씨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시어머니를 밀쳐냈다. 힘없는 노인은 며느리의 손길에 종이장처럼 밀려 마당 흙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차가운 빗물이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때렸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채 서러움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밥 얻어먹기가 이리도 힘들단 말이냐. 아들아, 네가 떠난 뒤로 이 어미는 산송장이 다 되었구나.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도 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혀를 차며 부엌 문을 쾅 닫아 걸었다.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귀한 고구마를 축내려고 별 핑계를 다 대네. 박 씨는 다시 솥뚜껑을 열고 남은 고구마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밖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져 갔고 박 씨는 포만감에 취해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몰랐다. 지금 자신이 씹어 삼키는 것이 단순히 고구마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며 곧 다가올 끔찍한 재앙의 씨앗이라는 것을. 그날 밤 박 씨는 깊은 잠에 들었다가 가위 눌림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쌀독 안에 갇혀 있었다. 쌀알들은 황금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가 손을 뻗어 집으려 하면 순식간에 날카로운 돌멩이로 변해
손바닥을 찔렀다. 아악!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박 씨는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밖에서는 부엉이가 부엉부엉하고 불길하게 울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다. 그런데 부엌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고 말았다. 분명 저녁에 자신이 몰래 숨겨두었던 쌀떡 뚜껑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푸른 광채가 새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쌀떡 안을 들여다본 박 씨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쌀떡 안에는 쌀 대신 시퍼런 안광을 내뿜는 쥐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다. 쥐들은 마치 사람처럼 뒷다리로 일어서서 박 씨를 노려보며 입을 모아 사람의 말로 속삭이는 듯했다. 탐욕스러운 년, 네 배를 채운 곡식이 네 살을 찢을 것이다.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어느새 싸늘하게 식은 아궁이가 입을 벌리고 그녀를 삼킬 듯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집안 곳곳에 서린 원한이 억울하게 굶주린 시어머니의 한이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 징조였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간밤에 일이 헛것을 본 것이라 애써 부정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쌀을 씻기 위해 바가지를 들었지만 쌀알이 쌀알 같지 않고 마치 작은 벌레들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그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지팡이로 땅을 쿵쿵 찍으며 들어오는 소리였다. 박 씨가 부엌 문을 열고 내다보니 누더기 승복을 걸친 늙은 스님 한 분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휘둘러 보고 있었다. 스님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시선은 정확히 박 씨가 숨어 있는 부엌 쪽을 향해 꽂혔다. 이 집안의 곡식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려. 노승의 목소리는 우렁우렁하게 울려 퍼졌다. 곳간은 차고 넘치는데 사람의 배는 놓자 말라가니 이것이 어찌 사람 사는 집이라 하겠는가. 인면 수심에 악귀가 들어앉았구나. 그 호통 소리에 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도끼를 품고 대청 마루로 뛰어나갔다. 그녀는 빗자루를 치켜들고 노승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아니, 아침부터 재수없게 웬 탁발승이 와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당장 나가지 못해? 우리 집에 썩는 곡식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녀의 고함에도 노승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슬픈 눈으로 안채 쪽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방을 응시할 뿐이었다. 박 씨의 악다구니가 높아질수록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집안을 어둡게 들이우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하늘이 내릴 징벌의 서곡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쌀 한 톨이 아쉬운 판의 시주는 무슨 얼어 죽을 시주란 말이냐. 박 씨의 앙칼진 고함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부엌에서 굵은 소금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나와 마당에 버티고 선 노승을 향해 사정없이 뿌려댔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노승의 낡은 승복과 주름진 얼굴에 우박처럼 쏟아졌다. 그러나 노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위처럼 그 자리에 서서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박 씨를 응시할 뿐이었다. 박 씨는 그 고요한 눈빛이 더욱 기분 나쁘다는 듯 씩씩거리며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내는 시뢰를 하며 악담을 퍼부었다. 재수옴 붙기 전에 썩 꺼지시오. 우리 집에는 당신 같은 땡추에게 줄 쌀은커녕 개에게 줄 밥도 없소. 그녀의 표독스러운 얼굴은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져 흡사 야차와도 같았다. 노승은 흩어진 소금 알갱이를 밟으며 천천히 합장하고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천둥처럼 박 씨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소승이 배가 고파서 온 것이 아니요. 대개 곡간은 쌀로 넘쳐나지만 마음의 곡간은 독사들이 우글거려 썩어 문드러지고 있음을 일깨워 주려 온 것이요. 노승의 시선은 닫힌 안방 문을 뚫을 듯 강렬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미래인 것을 늙고 병든 이를 괄시하고 곡식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니
머지않아 그 귀한 쌀이 돌덩이보다 못하게 될 날이 올 것이요. 네가 씹는 밥알이 모래가 되어 너의 이가 부러질 날이 멀지 않았다. 노승의 예언은 저주라기보다 차라리 서슬퍼런 선고에 가까웠다. 박 씨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으나 오기로 똘똘 뭉쳐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뭐라고? 이 늙은 중이 못하는 소리가 없네. 돌이 되어? 밥이 돌이 되면 내가 그 돌을 씹어먹을 테니 걱정 말고 썩 가란 말이야. 그녀는 대문 빗장을 열어젖히며 노승을 거의 떠밀다시피 쫓아냈다. 노승은 문 밖으로 밀려나면서도 마지막까지 박 씨를 향해 연민 어린 고개를 저었다. 나무 아미탑을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는 법.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산모퉁이로 사라지자마자 박 씨는 대문을 쾅 닫고 침을 캄뱉었다. 그러나 노승이 남긴 쌀이 돌이 되리라는 말은 마치 가시처럼 그녀의 귓가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하늘은 박 씨의 악행을 벌하려는 듯 매서운 추위를 몰고 왔다. 동지섣달 북풍한 설이 몰아치자 기와집 처마 밑에는 팔뚝만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박 씨는 이 추위를 핑계로 시어머니를 따뜻한 안방에서 냉골이나 다름없는 뒷방으로 내몰았다. 어머님, 안방 구들장이 고장나서 연기가 새어나옵니다요. 고칠 때까지는 뒷방에 계셔야겠어요. 장작이 모자라 불은 많이 못 대니 이불을 덮고 계세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안방 아궁이에는 장작이 활활 타올라 방바닥이 절절 끓었지만 뒷방 아궁이에는 재만 날릴 뿐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벽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치는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원입을 하나에 의지해 사시나무 떨듯 떨어야 했다.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굶주림이었다. 노승이 다녀간 뒤로 박 씨의 심통은 더욱 고약해져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을 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쌀을 씻은 뜨물에 쉰 시래기 몇 줄기와 흙이 묻은 감자 껍질을 넣고 끓인 소위 개죽이라 불리는 것을 밥그릇에 담아 내밀었다. 요즘 흉년이라 쌀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거라도 감지덕지하고 드세요. 냄새조차 역겨운 그 죽그릇을 받아든 시어머니의 손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다. 시어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지만 살기 위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버티기 위해 억지로 그 죽을 목구멍으로 넘겨야 했다. 목구멍이 까칠하게 긁히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아들의 이름만을 속으로 되뇌었다. 겨울밤은 길고도 혹독했다. 박 씨는 시어머니를 뒷방에 가둬두고 자신은 따뜻한 안방 아랫목에 앉아 곶감이며 육아 같은 주전부리를 즐겼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단맛에 취해 있을 때 문득 부엌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드르륵 드르륵 마치 누군가 돌로 솥뚜껑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쥐가 난동을 부리나 싶어 박 씨는 짜증을 내며 방문을 열고 소리쳤다. 어떤 놈의 쥐새끼가 감히 내 부엌을 넘보느냐. 그러나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싸늘한 정적뿐이었다.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천장에서 툭 투둑하고 콩 볶는 듯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신경이 곤두선 박 씨는 호롱불을 들고 부엌으로 나갔다. 부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림자들은 춤을 추듯 일렁였다. 그녀는 자신의 보물단지인 쌀독 앞으로 다가갔다. 노승의 말이 자꾸만 떠올라 불안했기 때문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쌀독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다행히 쌀은 하얗게 그 자리에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쌀을 한 줌 쥐어보았다. 그런데 그 촉감이 이상했다. 평소에 부드럽고 매끄러운 쌀의 감촉이 아니었다. 손안에 쥐어진 것은 차갑고 딱딱하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느껴지는 무언가였다. 깜짝 놀라 호롱불을 가까이 대보니 분명 눈으로는 하얀 쌀알인데 손끝에 닿는 느낌은 영락없는 쇠조각이나 자갈 같았다. 이게 무슨 조화야. 박 씨는 눈을 비비고 다시 쌀을 만져보았다.
이번에는 쌀알들이 손바닥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황급히 바가지를 가져와 쌀을 퍼담았다. 헤르륵 쌀이 바가지에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하지 않고 마치 자갈밭에 돌을 던지는 듯한 둔탁한 소음을 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박 씨는 애써 부정했다. 날이 너무 추워서 쌀이 얼었나 보네. 그렇고 말고. 물에 불리면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서둘러 물항아리에서 물을 퍼쌀에 부었다. 그러자 치익 하는 기이한 소리와 함께 물이 닿은 쌀알들이 검붉은 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가지를 떨어뜨렸다. 바닥에 쏟아진 젖은 쌀알들은 꿈틀거리는 벌레처럼 보이다가 이내 검은 조약돌로 변해버렸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노승의 저주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니야. 내가 헛것을 본 게야.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야. 박 씨는 머리를 감싸쥐고 뒷걸음질 쳤다. 그때 뒷방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쿨럭, 아가. 방이 너무 춥구나. 평소 같으면 시끄럽다고 쏘아붙였을 그 소리가 지금은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심판관의 목소리처럼 들려 박 씨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두려움에 질린 박 씨는 부엌을 도망치듯 빠져나와 안방으로 뛰어들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드르륵 깨르륵 하는 돌 구르는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굶주림에 죽어가는 시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 같기도 했고 억울하게 죽은 조상신들이 이를 가는 소리 같기도 했다. 박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밤새 뒤척였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것은 단지 쌀독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일 뿐이며 날이 밝으면 집안의 모든 것이 심지어 그녀가 입고 있는 옷과 덮고 있는 이불마저도 그녀를 거부하게 될 것임을. 이튿날 아침 박 씨는 파란 눈으로 일어났다. 배가 몹시 고팠다. 어젯밤의 공포는 아침 햇살과 함께 조금 희석된 듯했다. 꿈이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개꿈.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쌀독을 확인하기가 두려워 대신 찬장에 넣어둔 떡을 꺼내려 했다. 어제 먹다 남은 쫄깃한 인절미였다. 그녀는 떡 접시를 꺼내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그 순간 우두둑 하는 끔찍한 파열음이 박 씨의 턱관절을 강타했다. 입안 가득 쇠맛이 퍼지며 격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비명을 지르며 입안의 것을 뱉어내니 바닥에 뒹구는 것은 떡이 아니라 떡 모양을 한 화강암 덩어리였다. 박 씨의 앞니 하나가 부러져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피 묻은 입을 막으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찬장을 바라보았다. 찬장 안에 있던 밥그릇, 국그릇, 수저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주인인 박 씨를 향해 저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다. 박 씨는 털썩 주저앉았다. 노승의 말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다. 내 이가 부러질 날이 멀지 않았다. 그 시각 뒷방의 시어머니는 냉기 가득한 방바닥에 웅크린 채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며칠째 곡기를 끈다시피 한 노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노인의 머리맡에는 쥐들이 물어다 놓은 듯한 밤톨 몇 개와 말린 대추가 놓여 있었다. 집안의 가택신들이 악독한 며느리 몰래 노인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을까? 하지만 박 씨는 그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입안에서 터진 피냄새와 눈앞의 음식이 돌로 변하는 궤변 앞에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굶주림이라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내렸던 바로 그 형벌뿐이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맴돌았다. 박 씨는 부러진 앞니 조각을 잔하고 마당에 뱉어냈다. 하얀 치아 조각이 붉은 선혈과 뒤섞여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턱이 욱신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뱃속에서 요동치는 허기였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위장이 텅 빈 소리를 내며
아우성치고 있었다. 빌어먹을.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박 씨는 치마폭으로 입가에 피를 훔치며 부들부들 떨었다. 돌덩이로 변해버린 인절미는 여전히 대청마루 위에 흉물스럽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박 씨의 탐욕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침 햇살을 받아 차갑고 딱딱한 광택을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발로 걷어차 마당 구석으로 날려보냈다. 저주? 그 늙은 중놈이 수작을 부린 게 분명해. 요술을 부려 내 눈을 속이려는 게지. 박 씨는 애써 공포를 분노로 치환하며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배가 고프니 눈에 뵈는 게 없었다. 떡이 안 되면 밥을 해먹으면 그만이었다. 부엌은 냉기가 감돌았지만 박 씨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솥뚜껑 위로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녀는 쌀독에서 쌀을 퍼서 박박 씻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쌀알이 돌로 변하지 않았다. 차가운 물속에서 쌀알들이 사그락거리는 소리는 듣기 좋았고 손끝에 닿는 감촉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드러웠다.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그렇지. 떡이 굳어서 돌처럼 된 것을 내가 놀라서 착각한 게야. 그녀는 솥에 쌀을 안치고 물을 부은 뒤 뚜껑을 덮고 불길을 세게 올렸다. 밥이 끓는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자 박 씨의 입안에는 다시 군침이 돌기 시작했다. 그 냄새는 세상 무엇보다 달콤하고 유혹적이었다. 밥이 뜸드는 시간조차 박 씨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밥물이 잦아들고 솥뚜껑 틈새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자 그녀는 참지 못하고 솥뚜껑을 열어젖혔다. 와, 탄성이 절로 나왔다. 솥 안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이 고슬고슬하게 지어져 있었다. 밥알 하나하나가 진주처럼 빛나고 있었다. 박 씨는 주걱으로 밥을 크게 한 덩이 퍼서 대접에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보자 이성이 마비되는 듯 했다. 그녀는 숟가락도 없이 손으로 밥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뜨거운 열기가 손가락을 데웠지만 입안에 들어올 밥알의 식감을 상상하니 그 정도 뜨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밥 덩어리가 박 씨의 입술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치익 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검은 연기로 바뀌었다. 박 씨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부드럽고 촉촉하던 하얀 쌀밥이 순식간에 시커먼 색으로 변색되더니 카랑 하는 소리를 내며 굳어버린 것이다. 박 씨의 손에 들린 것은 더 이상 밥이 아니었다. 그것은 밥 모양을 한 차갑고 거친 현무암 덩어리였다. 뜨거웠던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한겨울 계곡물에 담가둔 돌처럼 섬뜩한 냉기만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돌덩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쿵! 묵직한 돌 떨어지는 소리가 부엌 바닥을 울렸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 박 씨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솥 안을 들여다보았다. 솥 안에 가득했던 그 아름다운 하얀 쌀밥은 온데간데 없고 솥 안에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검은 자갈들이 가득 차 있었다. 자갈들은 서로 부딪히며 그르럭 그르럭 소리를 냈다. 마치 굶어 죽은 귀신들이 이를 가는 소리 같았다. 박 씨는 주걱으로 자갈들을 휘저었다. 쇠주걱이 돌에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음만이 고요한 아침을 찢어 놓았다. 그녀는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지만 눈물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악에 바친 고함이었다.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으냐. 쌀이 안 되면 보리를 먹고 보리가 안 되면 옥수수를 먹으면 돼. 그녀는 광으로 달려가 곡식 자루들을 닥치는 대로 풀었다. 보리 쌀자루를 열자 누런 보리알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바닥에 닿는 순간 보리알들은 따닥 딱 소리를 내며 모래 알갱이로 변해버렸다. 콩 자루를 열어 콩을 한 움큼 쥐자 콩알들은 딱딱한 쇠구슬로 변해 손바닥을 짓눌렀다.
팥, 조, 수수, 그 어떤 곡식도 예외는 없었다. 박 씨의 손이 닿는 모든 생명의 양식은 죽음의 광물로 변해버렸다. 광안은 순식간에 곡식 대신 돌무더기와 모래 언덕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박 씨는 모래바닥에 주저앉아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는 차가운 모래와 돌멩이뿐이었다. 배는 등가죽에 붙을 지경인데 사방에 먹을 것이 널려 있음에도 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피눈물뿐이었다. 그때 뒷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 밥 냄새가 나는구나. 나도 밥 한 술만 다오. 힘없는 그 목소리는 박 씨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놓았다. 자신이 이토록 고통받는 것이 다 저 늙은이 탓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박 씨는 표독스러운 눈빛을 번뜩였다. 그래, 밥 달라고 했지? 내 못 먹는 밥, 당신이라고 먹게 놔둘 줄 알아?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옹기 조각을 밥그릇에 담았다. 그리고 그 위에 솥안에 있는 검은 자갈들을 수북이 퍼 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는 흑미밥처럼 보였다. 그리고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흙을 한 줌 퍼서 밥 위에 솔솔 뿌렸다. 이게 네가 먹을 밥이다. 모래 섞인 돌밥이나 처먹고 조용히 해. 박 씨는 악귀 같은 형상으로 밥상을 들고 뒷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벌컥 열자 냉골에서 웅크리고 있던 시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본 시어머니의 눈에 희미한 생기가 돌았다. 아가, 고맙다. 내 죽기 전에 며느리가 해준 밥을 얻어먹는구나. 노인의 순진한 감사 인사에 박 씨는 코웃음을 쳤다. 많이 드세요. 아주 배가 터지도록 드시라고요. 박 씨는 밥상을 시어머니 앞에 쾅 내려놓았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눈이 어두운 노인은 그릇에 담긴 것이 돌인지 밥인지 구별하지 못했다. 그저 구수한 냄새가 난다고 착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숟가락을 밥그릇에 가져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시어머니의 숟가락이 닿으려는 찰나 밥그릇에 담겨있던 검은 자갈들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갑자기 하얀 김을 내뿜으며 부드러운 쌀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박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분명 자신이 퍼담은 것은 돌덩이와 흙이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숟가락이 닿자마자 그것은 윤기가 흐르는 방금 지은 맵쌀밥으로 변해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한 숟가락 가득 떠서 입에 넣고 오물거렸다. 아이고, 꿀맛이구나. 우리 며느리 솜씨가 제일이야. 노인의 얼굴에 화색이 돌며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박 씨는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다. 아, 이게 뭐야. 왜 저 늙은이는 밥이고 나는 돌이야. 그녀는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밥그릇을 빼앗으려 했다. 시어머니가 먹던 밥이라도 뺏어 먹어야겠다는 아기 같은 본능이었다. 그녀의 손이 밥그릇을 낚아채는 순간 챙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 안의 하얀 쌀밥은 다시 차갑고 날카로운 쇠조각으로 변해버렸다. 박 씨가 쇠조각을 입에 털어 넣으려 하자 입안은 다시 찢어지고 피가 솟구쳤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밥그릇을 놓치자 바닥에 떨어진 쇠조각들은 다시 하얀 밥알로 변해 흩어졌다. 그것은 명백한 하늘의 조롱이었다. 박 씨가 손을 대면 돌이 되고 시어머니가 손을 대면 밥이 되는 기적. 아니, 박 씨에게는 저주였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밥알들이 아까워 주워 먹으려 했다. 아가, 왜 그러느냐. 귀한 밥을 엎으면 어떡해. 노인이 밥알을 줍자 그것은 다시 먹음직스러운 밥이 되었다. 박 씨는 공포에 질려 방구석으로 물러났다. 눈앞에 시어머니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심판하러 온 신선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오지마. 내게 오지 말란 말이야. 박 씨는 방을 뛰쳐나와 마당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박 씨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다. 배고픔은 이제 고통을 넘어 환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마당에 있는 장독대들이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 박 씨는 비틀거리며 장독대로 다가갔다. 된장이라도 찍어 먹으면 살 것 같았다. 장독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황금빛이어야 할 된장은 시커먼 진흙 덩어리로 변해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간장독을 열자 검은 먹물이 튀어올랐다. 고추장독에는 붉은 녹물이 가득했다. 집안의 모든 음식이 박 씨를 거부하고 있었다. 배고파. 배고파 죽겠어. 박 씨는 흙바닥을 긁으며 오열했다. 그녀의 손톱은 깨지고 흙투성이가 되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며 부르는 노래였다. 최진사 댁 며느리는 심술보가 터져서 밥그릇엔 돌멩이, 국그릇엔 똥물. 박 씨는 귀를 막았다. 환청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죄를 다 알고 있는 것인가? 그녀는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끝없는 굶주림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풍만했던 몸집은 하루 사이에 패쑥해졌고 기름기가 흐르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강요했던 굶주림의 형상이 이제 거울처럼 그녀 자신에게 되돌아온 모습이었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박 씨는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멍하니 식은 재를 바라보았다. 옆에는 쌀독이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뚜껑을 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열어봤자 그곳에는 쥐떼나 돌덩이만이 있을 것임을 알기에 그녀의 시선이 부엌 바닥에 떨어진 마른 누룽지 조각에 머물렀다. 혹시 저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녀는 네 발로 기어가 떨리는 손으로 누룽지를 집었다. 입에 넣고 조심스럽게 씹었다. 우적, 다행히 돌이 아니었다. 그러나 삼키려는 순간 목구멍이 불타는 듯 뜨거워지며 숨이 막혀왔다. 누룽지가 목구멍 안에서 뜨거운 숯덩이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컥, 박 씨는 바닥을 구르며 목을 움켜쥐었다. 식도를 태우는 고통 속에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살아서는 물 한 모금, 쌀 한 톨도 넘길 수 없는 몸이 되었음을.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문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에 시어머니가 계신 뒷방의 문풍지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것이 보였다. 그 방에서는 평온한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박 씨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부러웠다. 아니, 자신이 짐승 취급하며 발로 찼던 그 늙은 노인이 이제는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은 것일까. 박 씨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 대신 맷돌이 갈리는 듯한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뱃속까지 돌로 차오르는 듯한 끔찍한 감각. 박 씨는 아궁이의 재를 뒤집어 쓴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다가올 아침을 혹은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웠다. 닷새가 지났다. 혹은 열흘이 지났을지도 모른다. 박 씨에게 시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널브러진 짐승의 시체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한때 기름기가 흐르던 풍만한 볼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광대뼈가 흉하게 튀어나온 얼굴에는 검버섯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눈은 학에 들어가 초점을 잃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다. 뱃속에서는 이제 꼬르륵 하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대신 내장이 서로 들러붙어 비틀리는 듯한 끔찍한 고통만이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뼈와 살이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는 지옥불에 태워지는 듯한 형벌이었다. 박 씨는 흐릿한 눈으로 마당 귀퉁이에 도단한 잡초를 바라보았다. 푸릇한 풀잎이 마치 싱싱한 상추처럼 보였다. 그녀는 네 발로 기어가 흙투성이 손으로 풀을 뜯어 입에 넣었다. 짐승이라도 된 듯 씹으려 했으나 그 순간 아악 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입안에 들어간 부드러운 풀잎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변해 혀와 입천장을 무자비하게 찔러댔기 때문이었다.
입안 가득 고이는 비릿한 선혈을 뱉어내며 박 씨는 땅을 치고 통곡했다. 하늘이시여,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발 물 한 모금만, 쌀 한 톨만 넘기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절규는 메마른 대기를 갈랐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마저도 뺨을 타고 흐르다 작은 모래 알갱이로 변해 툭툭 떨어졌다. 그때였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어우러지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암행어사 출두요가 아닌 장원급제여. 최진사 대가드님이 금이 환영하셨네. 하는 외침이 담장 너머로 넘어왔다. 박 씨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렸다. 남편 최선비가 돌아온 것이다. 평소라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하며 유난을 떨었겠지만 지금 박 씨는 일어설 힘조차 없었다. 오히려 남편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저승사자가 당도했다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져 공포에 몸을 떨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꽂은 최선비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섰다. 뒤따르던 하인들이 짐을 내려놓으며 집안을 살폈다. 그러나 최선비의 얼굴에 어린 미소는 순식간에 경악으로 굳어졌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곳곳에 깨진 독 조각과 알 수 없는 돌무더기가 널려 있었다. 무엇보다 마당 한복판에 거짓골을 하고 쓰러져 있는 여인이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부인,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오? 최선비가 다급히 달려와 박 씨를 부축하려 했다. 박 씨는 남편의 손길이 닿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세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거칠었다. 최선비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머님은 어디 계시오? 그제야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아내의 몰골이 이 정도라면 노모의 안위는 불 보듯 뻔했다. 최선비는 박 씨를 뿌리치고 안방으로 달려갔다. 텅 비어 있었다. 싸늘하게 식은 아궁이에는 거미줄만 무성했다. 어머니, 최선비가 목이 터져라 외치며 뒷방문을 박차고 열었다. 그곳에는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냉골이나 다름없는 뒷방 아랫목에 시어머니가 낡았지만 깨끗한 이불을 덮고 평온하게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굶어 죽어가는 동안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오히려 옅은 혈색이 돌고 있었다. 노인의 머리맡에는 쥐들이 물어다 준 산딸기와 산신령이 가져다 준 듯한 맑은 샘물이 담긴 표주박이 놓여 있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팔을 벌렸다. 최선비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불효자가 이제야 왔습니다. 어머님, 살아 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모자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동안 박 씨는 마당에서 피를 토하듯 기침을 해대고 있었다. 최선비는 어머니를 진정시킨 뒤 분노에 찬 눈빛으로 마당으로 나왔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집안의 감도는 이 기이하고 불길한 기운과 아내의 처참한 몰골, 그리고 어머니가 뒷방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마당에 굴러다니는 검은 돌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밥그릇 모양을 하고 있었으나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그것을 부인, 이실 찍고 하시오.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어머님을 뒷방에 가두고 굶긴 것이 당신 짓이요? 최선비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박 씨는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방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어머님을 그녀의 고백은 끊어질 듯 이어졌다. 그녀가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는 붉은 피가 섞인 침이 흘러내렸다. 제가 어머님 밥을 굶기고 저 혼자 배불리 먹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천벌을 받아 밥이 돌이 되고 물이 모래가 되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배가 고파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그러나 최선비는 차갑게 발을 뺐다. 사람이 어찌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한단 말이오. 하늘이 내린 벌을 내가 어찌 거두겠소.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이 집안을 망치러 온 요물이오. 그때 박 씨의 눈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남편의 뒤로 거대한 쌀독 귀신이 입을 벌리고 서 있는 듯했다. 으악!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극한의 공포와 굶주림이 그녀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시어머니가 있는 뒷방 쪽으로 기어갔다. 살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거친 흙바닥에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해 주세요. 박 씨는 뒷방 팻마루 아래 머리를 짓궂으며 통곡했다. 쿵, 쿵, 쿵. 이마가 깨져 피가 흘러내려 얼굴을 뒤덮었다. 제가 귀신을 씌웠었나 봅니다. 쌀독에 쌀이 넘쳐나는데도 아까워서 어머님 밥그릇에 돌을 담으려 했습니다. 제가 죽일 년입니다. 박 씨의 처절한 울부짖음은 온 동네를 울렸다.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그 참혹한 광경에 숨을 죽였다. 방 안에 있던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힘겹게 문을 열었다. 마당에 피투성이가 되어 엎드려 있는 며느리를 본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서렸다. 아무리 모질게 굴었던 며느리지만 저토록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측은지심이 든 것이다. 아가, 그만해라.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았으니 이제 그만 울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박 씨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늪마루의 나무 기둥이 갑자기 먹음직스러운 엿가락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환각이었다. 그녀는 배고파, 엿이다. 라고 중얼거리며 나무 기둥을 물어뜯으려 했다. 우적. 다시 한번 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박 씨는 픽거품을 물고 뒤로 나자빠졌다. 하늘을 향해 벌린 그녀의 입은 뻥 뚫린 동굴처럼 공허했고 눈동자는 흰자위만 드러난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최선비는 그 끔찍한 광경을 차마 더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여봐라. 이 여인을 당장 광에 가두어라. 하늘에 처분이 있을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박 씨를 끌고 가려 했다. 그러나 박 씨는 바닥에 들러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고 오직 시어머니만을 향해 손을 뻗으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님, 밥 한 숟가락만.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탐욕 끝에 파멸한 악귀의 마지막 단말마였다. 그 순간 하늘에서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가 들리며 맑았던 하늘의 먹구름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마당 한가운데 놓여있던 돌로 변한 밥그릇이 부르르 떨리더니 허공으로 둥실 떠올랐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땅에 엎드렸다. 공중에 뜬 돌 밥그릇에서는 노승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듣거라. 뉘우침 없는 눈물은 위선이여 고통 없는 깨달음은 허상이다. 네가 진정으로 어미의 배고픔을 알겠느냐. 박 씨는 공포에 질려 외쳤다. 압니다. 뼈저리게 압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녀는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댔고 또 대섰다. 그녀의 진심 어린, 아니 죽음의 문턱에서 터져나온 처절한 회개가 하늘에 닿기를 빌며 과연 이 지독한 저주는 풀릴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영원한 돌덩이로 만들어버릴 것인가. 운명의 시간은 폭풍우와 함께 다가오고 있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그동안 참아왔던 노여움의 눈물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과 같았다. 마당 한가운데서 공중으로 떠올랐던 돌밥그릇은 여전히 푸르스름한 광채를 띠며 박 씨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다. 박 씨는 빗물과 피눈물이 뒤섞여 범벅이 된 얼굴로 땅바닥에 이마를 댔으며
끊임없이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부디 어머님께 지은 죄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짐승의 단말마처럼 들렸으나 그 속에 담긴 회한만은 뼈를 깎는 진실함을 담고 있었다. 기력이 쇠하여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자신의 안위보다 시어머니에 대한 속죄를 먼저 입에 올렸다. 굶주림이라는 지옥을 맛보고 나서야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때 뒷방 산마루에 기대어 서 있던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최선비가 놀라 어머님 하고 외치며 부축하려 했으나 노인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며느리에게로 다가갔다. 노인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피투성이가 된 며느리의 등을 감싸 안았다.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노인의 체온만이 유일하게 따스했다. 시어머니는 하늘을 향해 목 놓아 외쳤다. 하늘이시여, 이 아이가 비록 몹쓸 짓을 하였으나 본디 심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욕심이 눈을 멀게 한 것이니 벌을 내리시려거든 이 늙은이를 데려가시고 제 며느리는 살려주십시오. 노인의 외침은 빗소리를 뚫고 메아리 쳤다. 자신을 굶겨 죽이려 했던 며느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 지극한 자비심에 지켜보던 최선비와 하인들 그리고 담장 너머의 구경꾼들마저 숨을 죽이고 눈물을 훔쳤다. 시어머니의 눈물이 박 씨의 피 묻은 뺨 위로 떨어지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허공을 맴돌던 돌 밥그릇이 서서히 빛을 잃더니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박 씨의 무릎 앞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비가 잦아들고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최선비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엌으로 달려가 물 한 바가지를 떠왔다. 그가 박 씨의 입가에 바가지를 대자 박 씨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 또다시 물이 모래로 변해 목구멍을 찢을까 겁이 났던 것이다.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아가, 마셔라. 이제 괜찮다. 어미가 주는 물이니 안심하고 마셔라. 박 씨는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댔다. 차가운 액체가 입안으로 흘러들어왔다. 모래도 쇳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처럼 타들어가는 식도를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는 생명수였다. 꿀꺽 꿀꺽 박 씨는 미친 듯이 물을 들이켰다. 물이 위장에 닿는 감각이 이토록 황홀한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물을 다 마신 박 씨는 바가지를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흑흑, 감사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통곡은 지난날의 탐욕과 악독함을 씻어내려는 듯 길고도 처절하게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며느리의 젖은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 모습은 마치 죄인을 용서하는 보살의 현신과도 같았다. 며칠 후 박 씨는 기력을 회복했지만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통통했던 살집은 빠져 수척해졌고 거만하게 치켜 올라갔던 눈꼬리는 순하게 내려와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가짐이 환골탈태하였다. 그녀는 남편이 지어준 비단옷을 마다하고 거친 무명옷을 입고 스스로 종아리를 걷어 올린 채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어머니를 위해 죽을 끓이는 것이었다. 예전처럼 쌀을 아끼려고 맹물에 쌀알 몇 개 띄운 것이 아니라 귀한 잣과 쌀을 곱게 갈아 정성껏 쟁 잣죽이었다. 솥앞에서 불을 떼며 박 씨는 눈물을 훔쳤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자신의 옛 모습이 불타 없어지는 듯했다. 박 씨는 잣죽을 상에 받쳐들고 큰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며느리를 맞이했다. 어머님, 죽 드세요. 박 씨가 무릎을 꿇고 죽그릇을 내밀었다. 시어머니가 한 숟가락을 떠서 맛을 보고는 빙그레 미소 지었다. 참으로 고소하구나.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이다. 그 칭찬 한마디에 박 씨는 가슴이 벅차올라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다시는 어머님의 끼니를 거르게 하지 않겠노라고. 이후 박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효부가 되었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시어머니 상에 먼저 올렸고, 잠자리가 불편할까봐 한겨울에도 먼저 이불 속에 들어가 온기를 채워놓고 나서야 시어머니를 모셨다. 그러나 집안에는 기이한 물건이 하나 남아 있었다. 바로 저주가 내렸던 그날 돌로 변해버렸던 박 씨의 밥그릇이었다. 집안의 다른 곡식들은 모두 원래대로 돌아왔으나 유독 그 밥그릇만은 여전히 차갑고 검은 돌덩어리인 채로 남아 있었다. 최선비는 그 흉물스러운 것을 내다 버리려 했으나 박 씨가 극구 만류했다. 서방님, 아닙니다. 저것은 제가 평생 곁에 두고 보며 제 죄를 뉘우쳐야 할 스승입니다. 부디 안방 문갑 위에 올려두게 해주십시오. 박 씨는 매일 아침 그 돌 밥그릇을 마른 수건으로 닦으며 자신의 마음도 함께 닦았다. 돌 밥그릇은 그녀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탐욕이 부른 재앙을 경계하는 서슬퍼런 계영배와도 같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다. 최선비는 조정에 나아가 청백리로 이름을 떨쳤고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박 씨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시어머니는 90이 넘도록 장수하며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봄날 따뜻한 햇살 아래서 낮잠을 자듯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박 씨는 상복을 입고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했다. 어머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승에 가셔서는 부디 배고픔 없이 편안히 쉬소서. 그녀의 곡소리는 어찌나 애절한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효부가 여기 있다며 칭송했다. 과거의 악행은 잊혀지고 그녀의 진심 어린 회개와 효행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된 것이다. 박 씨 또한 천수를 누리고 늙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는 임종 직전 자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 문갑 위에 올려두었던 그 돌밥 그릇을 가져오게 했다. 백발이 성성한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돌그릇을 쓰다듬으며 유언을 남겼다. 얘들아, 잘 보아라. 이것이 너희 할미가 젊은 시절 겪었던 탐욕의 껍데기다. 쌀 한 톨, 물 한 모금이 사소해 보여도 그 속에는 하늘의 뜻과 사람의 정성이 담겨 있는 법이다.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배불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라. 이 돌그릇을 갑오로 삼아 대대로 경계로 삼도록 하여라. 박 씨가 눈을 감자 신기하게도 그동안 검은색이었던 돌 밥그릇이 하얗게 변하며 은은한 빛을 뿜어냈다. 마치 박 씨의 죄가 완전히 씻겨나가고 그녀의 영혼이 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후 최진사댁 후손들은 이 백석반을 가문의 보물로 모시며 밥을 먹을 때마다 쌀 한 톨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주변의 굶주린 이들을 살피는 덕을 쌓았다. 그 덕분인지 최 씨 가문은 대대로 번창하였고 흉년이 들어도 그 집 곳간만은 마르지 않아 수많은 빈민을 구제했다고 한다.